안 똑같은 것 같은데요? 막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암인 것 같다고 조직 검사를 시간 날 때 와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, 홀씨 여러분. 비타민들레입니다. 혼자 말하기 너무 어색해. 오늘은 그 갑상선암 관련해서 진단서부터 수술, 흉터 치료와 수술 후 5년 차에 접어들기까지 제 개인적 경험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있었는데요. 그 외래를 가니까 이제 딱 그 5년 전에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. 뭐 이제 어떡하지라는 그런 표정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뭐 경험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고 또 안심이 되고, 한국 나이로 27살 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. 건강검진을 갖고 그중에 이제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제가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됐어요. 그런데 그 진단서부터 뭔가 조금 좀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것 같아요. 책을 꺼내 주시더니 그 책에 있는 어떤 갑상선 초음파의 모양과 제 초음파의 모양이 조금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 뭐 같냐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엄청 호통치듯이.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. 그래서 아니 뭐 뭐 안 똑같게 생겼다. 그러니까 똑같다고는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생님 말씀에 되게 뭔가 반항기 어린 마음에 암인 것 같다고 조직 검사를 시간 날 때 와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검사는 되게 그 굵은 철사 주사 바늘에 있거든요. 근데 그 주사 바늘 가지고 갑상선이 이렇게 턱시도 주위에 있는 거래요. 근데 이제 그 주사기로 넣어가지고 진짜 그 갑상선 조직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리학자 선생님들이 육안으로 보는, 그게 이제 조직 검사인 건데, 방문을 하셔야겠다고 방문을 하고 조금 더 그 진단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냥 조금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되겠느냐, 너무 궁금하다, 왜 가서 들어야 되느냐, 그렇게 이제 좀 간호사 선생님을 곤란하게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같이 갔죠. 보호자랑 같이 오래가지고. 그랬는데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는 옆에서 한숨 쉬고 저는 되게 안 믿겨지고,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이제 검진센터와 연계된 3차 종합병원으로 가게 됐어요. 해서 이제 여기 뭐 초음파 CT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진센터에서 챙겨주세요. 그래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이제 이미 채취한 제 조직과 초음파를 보시면서 그 종합병원에 있는 병리학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그 환자에 관련해서 진단을 하게 되나 봐요. 뭐 우선 내고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왔어요.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병원에 가게 됐는데, 제가
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비정형 세포일 수도 있대요. 양성은 아닌 거죠, 그 조직이. 그렇다고 해서 암도 아닌 거예요. 갑상선의 비정형 세포라는 거는 양성에서 암으로 가는 이제 중간 과정에 있는 단계의 뭐 어떤 그런 세포들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, 그러면 보통의 이때 가이드는 3개월 뒤에 조직 검사를 다시 하고 그때 이제 정확한 암 진단이 나오면 수술을 하는 방향의 가이드래요. 너무 그렇게 막 권유를 하시지는 않았어요. 3개월 뒤에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는 환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. 제가 갑상선 암이라서 그 휴직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술은 이 날짜로 잡았습니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, 무엇보다 어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막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그러면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3 차에 있는 이 병원에서는 제가 비정형 세포일 수도 있다고 해서 3 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, 왜 검진센터에서는 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지 궁금하다. 그쪽의 병리학자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, 이제 같이 봐주신 내과 갑상선 그 선생님도 그 모양이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예감이 맞는 것 같다라는,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도 막 이제 저희 동생이라면 뭐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겠느냐. 그리고 만약에 그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3개월 뒤에 다시 조직 검사를 받자라는 말씀을 강하게 안 하신 거를 봤을 때는 수술을 받는 편이 조금 더 좋게 판단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, 우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이게 막 암이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서 암이 아니면 또 다행인 거잖아요. 그리고 어쨌든 양성이 아닌 찝찝한 비정형 세포라는 것을 떼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로봇 수술이 있고 갑상선 수술에는 그다음에 일반 절제술이 있는데, 여기를 째 가지고 직접 이제 그 암이 있는 부위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 로봇의 기계를 넣어서 이제 쭈쭈쭈쭈 타고 너무 더 아플 것 같았어요. 그냥 여기를 째서 어 그냥 떼내면 되는 건데, 이거를 흉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째 가지고 뭔가 더 이쪽에 더 기계가 깊숙이 들어가서 떼내야 된다는 게 저는 더 나중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더라고요. 해 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단계가 왔어요. '아, 나는 왜 이 병에 걸렸고 원인은 무엇이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살 수는 있는 건지 뭐 완치는 되는 건지.'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의외로 후기가 별로 없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인이나 카페에도 이제 전체 공개된 게시물에 한해서만 뭐 어떤 분들은 뭐 "갑상선 수술 후에 뭐 목소리가 뭐 변했다." 또는 "안 나온다." 또 뭐 "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몸이 붓고 살이 찐다."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살찌는 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막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막 '내가 왜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했을까.'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음이 밀려오면서 수술은 총 입원 기간이 4박 5일 정도 되거든요. 수술 전날에 오후 3시 4 시쯤 이제 입원을 하는 가이드더라고요. 환자복을 입고 어떤 교육을 듣고 이제 뭐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, 사실 갑상선암은 원인도 이만 가지라고 해요. 직접적 걸리는지 뭐 특정한 이유도 없고 뭐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게 또 병이다 보니까 수술 끝난 뒤에 뭐든지 다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낫는다. 이게 그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. 수술 당일은 그 아침, 그러니까 그 밤 오전 0 시서부터 금식이거든요. 그래서 뭐 또 주전부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으로 밤을 지새면서 '내가 그때 왜 안 먹었을까.'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. 무엇보다 저는 이제 별명이
하마예요. 물 먹는 하마고 물을 되게 많이 먹는데 그 0시서부터 물조차 못 먹으니까 그 수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 있죠. 그 수술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날에 이제 수술을 하는 일정은 가장 연로하신 분서부터 또는 뭐 체력이 약하시거나 보다 조금 위급하신 환자서부터 이제 그 날들의 수술 일정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뭐 젊은 환자이다 보니까 그날의 수술 일정이 가장 마지막이었던 거죠. 거의 막 오후 1시, 2시 그때까지 계속 공복이니까 계속 이제 간호사 스테이션 가서 "저는 언제 수술을 받는 거냐. 빨리 받고 싶다. 너무 배가 고프다." 예. 수술보다 오히려 그 허기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것저것 털어와 가지고 수술 끝나면 이거 다 먹어야지도 장도 보고 그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마취실 그러니까 수술 전 준비실에 딱 들어가서 시간을 봤을 때가 2시 20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수술을 왼쪽 부분 반절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. 그래서 갑상선 반쪽은 살아 있고요. 일부러 저는 1cm 정도의 종양이었다고 하는데 왼쪽에 뭐 자리가 괜찮아서 이제 절반은 남기고 절반은 떼는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또 에피소드가 제 앞편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수술자님께서 물을 드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금식을 어기면 이게 마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서 할아버님께서 물을 드셨는데 물을 얼만큼 또 언제 드셨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 마취과 선생님이 계속 인터뷰를 하시고 난처해 하셨던 그 기억이 남고 과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수술이 될 거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수술실로 가게 됩니다. 그 복도가 되게 여러 개 있고 수술방이 여러 개 있어요. 그래서 '아 이게 드라마랑은 되게 다르구나.'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선생님이 됐어요. "오래 기다렸지?" 그래서 "네 제가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. 오래 기다렸어요." 하고 제가 원래 누워 있던 침대에서 그 수술 침대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. 의외로 수술 침대가 되게 높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갔는데 막 그때 되니까 이제 완전 완전 긴장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 하고 또 막 억울해지고 '아 나는 여기 어디 나는 누구가 또 그렇게 있고.'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"아유 이제 뭐 나쁜 거 떼내자. 잘 될 거야." 그래서 근데 "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." 하면서 막 울컥한 거예요. 근데 울면 "마취 잘 안 돼요. 울지 마요." 해 가지고 네." 해서 마취 안 되는 게 더 무섭잖아요.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오려는 거를 참고 네 "아 잘 부탁드립니다." 하고 그 이제 이쪽에 주사 바늘로 차가운 그 마취 그런 주사 같은 게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고 호흡기로도 딱 쐬어 주시면서 "자 하나 둘 셋 넷 세라고 하시잖아요."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넷 하면서 이제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러고 그 냄새가 되게 쓰고 되게 독한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니까 5시 25분 정도 됐더라고요. 한 3 시간 정도 흘렀더라고요. 그래서 딱 눈 뜨면 드는 순간은 '살았다. 아 다행이다. 감사하다.' 네. 그거였고 면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돼요. 그래서 일반 병동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엄마 아빠는 이제 딱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고 저도 이제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그때 이제 "샵은 말씀하셔도 돼요. 목소리 내셔도 돼요."라고 하는데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소리를 감히 낼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? 너무 아프니까. 그래서 아니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막 아프니까 못 내겠는 거죠. 그래서 좀 한두 시간 있다가 한 마디씩 살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편의점에 엄청 많이 사둬 놓은 간식들은 그날 밤 결국 하나도 못 먹고 많이 잤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 날이 지나가는 그 새벽에 기억이 나는 게
간호사 선생님들이 피통을 비워주러 오세요.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근처에 수술 부위에 고인 피 같은 게 있으니까 호스를 끼고 여기 피통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주머니에 넣어주거든요. 그러면 그 피통을 비우러 선생님이 한 번 오셨었고, 그 깜깜한데 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. 근데 잠에 취해서 조금 아프긴 아팠지만 그 주사 맞은 기억도 있고, 그 다음에 피를 뽑으셨던 다음날 오전 오후까지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. 엄청 심한 목감기에 걸린. 호치야, 또 열고 왔어? 암이 있으면 이 근처 조직들이 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 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암세포가 여기 있어도 뭐 발끝에 암이 막 됐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뭐 CT나 그런 것들을 다 찍는 거다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.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술도 무섭고, 그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를 그렇게 자주 뽑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외래했을 때도 항상 혈액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 바늘을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아픔과 무서움이 있는 거죠. 정말 의사랑 간호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. 막상 내가 맨몸으로 엄청 큰 건강의 위협이 닥쳐 있었을 때 의지할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살리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계셔줬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고, 제가 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랬대요. 그래서 막 자기가 여기서 엄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시간 끌고 뭐 다른 곳 병원도 더 가볼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버릴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호되게 말씀을 하신 거래요. 암 맞고 조직 검사 해야 되고 수술 잘 마치시고 이후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, 또 아무거나 그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.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런 처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또 환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수술 옵션도 로봇 수술이냐 일반 절제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었지만, 모든 뭐 질병이나 여러 상담 관련해서는 각자 집도의 선생님과 상담 나눠보시고,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 완치하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갑상선암,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목에서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은 흉터 치료를 같이 받게 되는데요. 이 흉터 치료가 사실은 정말 아팠어요.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수술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땡땡 부었고 안쪽으로 꿰매거든요, 보통은. 그래서 이제 막 퉁퉁 부어 있는 흉터가 남게 됐어요. 그런데 큰 사람이 젊게 목으로 절제술을 하는 게 되게 조금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연세안병원에는 흉터 성형 레이저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, 수술 흉터 때문에 생긴 이제 그런 것들을 레이저나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시설이죠. 거기서 임상실험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. 주사도 맞고 레이저도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해보면 어떻겠느냐. 그래서 그거는 교통비도 나오고 공짜예요, 심지어.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약간 20대 환자가 이렇게 뭐 수술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또 될지 그것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흉터 치료가 기본적으로 안쪽에 실밥이 있다 보니까 주사 바늘로 이제 약을 넣으면서 막 그 세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.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래서 막 그러면서 눈물을 참느라 되게 아팠고, 이 주사 바늘을 하기 전에 2가지의 레이저를 하게 되거든요.
하나는 혈관 레이저라는 기계고 하나는 또 뭐 엄청 큰 건데 이름 기억이 안 나요. 뭐 흉터 레이저라는 건가? 어쨌든 두 가지 레이저를 막 지지고 난 이후에 그 주사 바늘을 선생님이 이제 목으로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살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요, 가뜩이나. 그런데 이 그 수술 흉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1시간을 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아팠어요.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외래를 갔었을 때 그 저 수술해주신 선생님께서 그래도 흉터 치료 아프더라도 귀찮더라도 몇 번 더 받아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11월 1일이 딱 5주년이 되는 거라서 이제 암 환자면 풀리는 중증 환자 등록도 해제되고 제가 지금 반영구 장애인인가 그럴 거예요. 암 수술 환자는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제가 되는 해예요. 갑상선 호르몬제를 0.1mg을 먹다가 0.05로 줄였다가 지금은 0.75를 먹고 있어요. 일상생활에 불편함이나 허유증은 전혀 없고 무엇보다 그 눈물의 흉터 이후에 사실 여기에 이렇게 좀 밝게 보니까 보이는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흉터가 땡땡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흉터도 많이 없어졌어요. 보이시죠?